보스턴 차 사건으로 식민지인들이 엄청난 양의 차를 대서양에 처박아 버리자 영국 본국은 보스턴항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국의 강경한 태도에 다른 식민지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스턴을 동정하며 영국의 반감을 드러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도자들은 본국에 어떻게 항의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1774년 제1차 대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세뮤얼 애덤스,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패트릭 헨리 등 당시 식민지를 대표하는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7주간의 회의를 통해 1774년 10월 본국에 보낸 항의 서한을 작성하고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해인 1775년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대륙회의의 항의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웃기는 소리 좀 하지마 라는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대륙회의가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영국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긴 하였지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 것도 아닌데 영국은 이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은 의용군을 모으며 무기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등 영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인 1775년 4월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에 인근 렉싱턴과 콩코드에 불순분자들이 무기고를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주동자로 알려진 이들 중에는 세뮤얼 애덤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즉각 병력을 파견해 불순분자들을 체포하고 무기를 압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군이 렉싱턴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식민지에 의용대는 당연히 저항을 시도했겠죠. 그리고 우발적인 발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미국 독립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세계 제국인 영국군이었습니다. 570만의 영국 인구는 250만의 식민지 인구를 3대1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은 바다에서의 승리를 보장했으며 잘 훈련된 5만 명의 영국 정규군은 제대로 된 군대가 전무했던 식민지의 오합지졸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국군은 무려 3만의 독일인 용병 부대마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민지에는 친영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전체가 단합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들은 통일된 정치 시스템도 없었고 화폐와 조세 제도도 개별 식민지가 따로 관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돈도 인력도 절대적으로 영국이 유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패배가 절실히 필요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의 패전에 치를 떨던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든 식민지를 돕고 싶어 했고 스페인도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원했습니다. 비록 오합지졸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식민지는 병력 충원이 사실상 무제한이었습니다. 비록 영국군의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식민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오랫동안 북아메리카를 통치했다고는 하지만 이곳의 지형이나 기후를 식민지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영국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결과가 또한 그러했죠. 1775년 5월 10일 예정대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소집된 제2차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하고 보스턴을 포위하고 있는 의용군 사령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던 워싱턴은 사령관으로서의 실적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으나 훌륭한 인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한 굳은 의지를 지닌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 독립전쟁의 주도권 경쟁에 남부가 끼어들 수 있도록 버지니아 출신을 임명하고자 하는 남부 출신 지도자들의 입김도 한몫했습니다. 한 달 후인 1775년 6월 보스턴을 포위하고 있던 식민지군은 영국군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전투 자체는 식민지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탄환과 보급품이 부족했던 이들은 철수를 하면서 보스턴은 영국군의 수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조지 3세는 식민지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거금을 들여 헤센 용병으로 불리는 독일 용병 부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왕의 적대적인 태도에 크게 충격을 받은 식민지인들은 본격적으로 독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외국 용병을 끌어들인 군주를 우리는 계속 섬겨야만 하는가? 차라리 독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독립에 대한 의견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식민지군은 과감하게 캐나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민지군이 캐나다를 손에 넣으면 영국군은 매우 중요한 군사 거점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775년 가을, 식민지군은 몬트리올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퀘벡을 공격하다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에 큰 불만이 없었던 프랑스, 가톨릭계열 캐나다 주민들은 영국계 신교가 다수인 13개 주에 전혀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고 따라서 영국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인들이 독립과 국왕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1776년 1월, 토마스 페인의 카먼 센스가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페인은 조그마한 섬이 대륙을 지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우물쭈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독립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롭게 들어설 미국의 정부가 왕이 없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 초석이 놓여진 것입니다. 마침내 대륙회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립선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을 해야 프랑스 등 영국과 적대적인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회의는 명필가로 이름이 높던 버지니아 출신의 33살 변호사 토머스 제퍼슨에게 독립선언서의 집필을 맡겼습니다. 제퍼슨에 의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에 반포되었고 이날은 이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 성립된 공화제는 훗날 프랑스 혁명에 절대적인 영감과 영향을 주면서 미국을 근대 정치사의 중심에 올려놓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이 독립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13개 식민지는 세계 최강의 영국군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이 식민지에게 유리한 전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식민지와 영국 본국의 싸움은 상투적인 표현을 빌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느낀 많은 식민지인들이 독립군이 아닌 영국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절박한 싸움에 칼자루를 쥔 조지 워싱턴과 미국 독립군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